벌써 6월달. 시간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벌써 6월달이고, 우리 이제 다음 달 중순이면 우리 회사 만든 지가 만 6년. 그래서 여기 문자를 바꿔야 돼. 아니, 오늘 좀 할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것부터 좀 달려있을 때, 그, 마인드? 우리가 마인드란 말을 많이 쓰죠. 태도란 말 쓰는데, 태도와 마인드와 능력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됐을 텐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고, 못하는 학생이 있고, 장단컨대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안 되는 거고, 못할 수밖에 없는 태도가. 그건 내가 자신있게 돼요. 아주 자신있게. 그러니까 절대로 IQ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절대로 안 돼요. 뭘로 할 수 있냐면, 그, 수학 분야의 난제들이 있어요. 100년 동안 안 풀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게 답이 없는 문제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고, 고등학생들한테 그 문제를 풀라고 줘. 당연히 못 풀지, 그거는. 근데 얼마나 오래 붙들고 늘어지는지를 보면 수학 성취도를 예상할 수 있어요. 정비례. 그거를 1초 만에 모르겠어요 하는 애가 있고, 한 2조, 3조 붙들고 늘어지는 애가. 근데 1초 만에 포기한 애나 2, 3조 만에 붙들고 늘어지는 애나 못 푸는 거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근성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수학을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우리가 뭐 좁게 보면 직장 생활이고 크게 보면 뭐 직장 생활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뭔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태도,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태도, 마인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 노력하라는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방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하자 말자의 얘기가 아니라 생각보다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름 다 열심히 한다. 근데 우리가 전진 기어를 넣고 열심히 해야 앞으로 가는데, 후진 기어를 넣고 열심히 하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제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불면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봉건사회가 천년전에 있었죠. 중세. 그렇죠? 봉건주의 대충 기억나죠? 그러다가 이게 뭐 종교개혁 르네상스도 겪고, 우리가 이제 뭐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쭉 가서 봉건이 제도가 무너지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국가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봉건주의하고 지금하고 차이는 뭐냐면, 봉건사회 때는 사실 신분에 따라서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레인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가 빵을 만들었던 사람이면 나도 빵을 만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기사면 나도 기사고, 근데 아버지가 영주면 나도 영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다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봉건사회가 무너지면서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 하기 나름인 거야,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인류가 이제 어쨌든 뭐 마르크스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자본주의 이렇게 막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경제 효율만 놓고 보면 자본주의가 최선이다. 그건 뭐 더 이상 왈가분할 수 없죠. 왜냐하면 뭐 공산주의 국가들조차도 실제로는 시장 경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뭐 쿠바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뭐 완전한 게 공산주의 전 세계 사실 없어요. 중국도 뭐 웬만한 자본주의 국가보다 시장 경제를 더 세게 돌리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경제 효율만 놓고 보면 최선인데 치명적인 약점이 요즘에 드러나거든요. 환경판. 왜냐면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부추기어야 지금 돌아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본주의가 그 약점을 보완하지 못하면 이제 에너지를 우리가 엄청나게 만들어서 써제끼는 문제하고, 쓰레기를 장난하게 만드는 문제가 이제 그게 앞으로 우리 극복해야 될 문제예요. 어쨌든 환경 문제를 빼고 생각했을 땐 자본주의가 최선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룰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비즈니스와 다음 붕어빵 비즈니스를 설명하죠. 앞으로
앞에 원숭이 비즈니스가 자산 경제고 붕어빵 비즈니스가 실물 경제예요. 이거 내가 예전에 몇 번 얘기한 사람, 내 얘기 들은 사람 지금 한 번 더 얘기하면 자산 경제라는 게 있고 실물 경제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이게 양대축이야. 이게 같이 가야 되는데 자산 경제를 이제 비유한 게 원숭이 비즈니스. 이건 내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걸 이제 표현한 사람들의 얘기야. 원숭이 비즈니스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섬이라고 칩시다. 섬. 다들 그냥 다 착한 사람들이고 농사도 좀 짓고 물고기도 잡고 막 되게 그냥 오손도손 잘 살고 있었어. 근데 뭐 나 같은 사업가가 배 타고 이 섬에 딱 도착을 한 거야. 한 달 동안 이렇게 살펴봐요. 이렇게 뭐 여기 근데 딱 봤더니 원숭이가 희한하게 많아. 개보다 원숭이가 많아. 막 길거리에 막 원숭이들이 막 돌아다녀. 지천에 걸리는 게 원숭이야. 근데 이 사업가가 무슨 생각을 딱 하냐면 이 섬마을 사람들한테 원숭이를 데리고 오면 내가 100만 원을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저 어디다 써먹으려고 100만 원이나 주지. 그냥 송선생 치고 한 길거리에 막 널려 있으니까 손 떼고 갔어. 근데 100만 원 진짜 줘. 100만 원 진짜 줘. 땡겨야지. 그러니까 100만 원을 뭐 고등어도 사 먹고 뭐 쌀도 사고 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일주일 뒤에 200만 원을 주는 거야. 원숭이를. 그리고 또 일주일 뒤에 300만 원을 줘. 계속 올려줘. 그러다가 한 2달 뒤에는 원숭이 한 마리 죽고 1000만 원을 줘.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 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농사 짓고 물고기 잡가는 거 약간 좀 소홀히 하면서 막 원숭이를 적극적으로 주워서 갖다 줘. 근데 어느 순간 2천만 원이 됐네. 계속 올라서 3천만 원이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걸 포기해. 물고기 잡아봐야 한 마리 팔아봐 5만 원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원숭이가 이제 길거리에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섬에도 산이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런, 제주도 치면 한라산 있듯이. 막 그런 데 막 가가지고 사냥을 해. 막 그게 이제 직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면은, 이게 어느새 5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된 거야, 1억. 원숭이 한 마리 잡아오면 1억이야.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실 소는 쓸 때가 있잖아요. 농사 지을 때 써먹을 수도 있고, 잡으면은 안심 등심도 나오고, 원숭이는 이거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건 개의치 않아. 중요한 거는 현재 1억에 팔린다는 거. 그리고 이게 100만 원짜리가 1억까지 된 거 보면 앞으로 2억 3억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있으니까 1억 5천이 돼. 좀 있으니까 2억이 돼. 그때가 되면 이 사업가가 뭘 하냐면은, 이제 마을에 원숭이는 이제 더 없어. 그쵸? 사업가가 대출을 해줘. 원숭이 대출. 주택담보 대출처럼.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한 10억씩 빌려줘. 그러면 사람들이 10억으로 원숭이 5마리를 지들끼리 사. 그리고 5마리 집에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 원숭이는 곧 3억, 한 마리당 3억, 4억, 5억이 될 거야. 실제로 3억이 돼. 그러니까 10억 빌려서 원숭이 5마리 사던 집에 5마리 먹이고 있었는데 한 마리당 3억 올랐으니까 10억이 됐으니까 5억이 된 거죠. 이게 강남 아파트에 원래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그 사업가가 이제 집에 가시는 거죠. 그러면 다 빚졌지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 짓는 거를 그만둔 지 몇 년 됐고 물고기 잡는 거 그만둔 지 몇 년 되니까 이제 못해요. 요게 자산금.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나 얼마인지 뭐야, 얼마 쭉, 3천, 이런 거. 강남의 아파트가 20억이고 25억이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게 진짜 20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20억짜리 아파트에서 자면은 잠이 20억치가 오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비트코인 하나의 가치가 이걸로 거래를 하면 그만큼 빨리 오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지. 이 자산 가치가 점점 그간에 올라가고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실질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가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 다이아몬드의 가치. 금을 100호 전다고 잠이 더 잘 오는 거예요. 근데 금의 가치가 폭락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러니까 원숭이가 한 마리 1억인데 갑자기 100원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그동안 원숭이 가격이 계속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믿음 때문에 가격이 형성돼요. 이게 자산금이죠.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붕어빵 비즈니스는 뭐냐? 이건 좀 달라. 이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한 마리에 100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붕어빵 한 마리의 원가가 밀가루가 30원이고 내 노력이 20원이고 전기세가 10원이고 기름값이 20원이고 자리 빌리는데 30원이고 해가지고 한 마리 팔면 원가가 90원이니까 10원이 남는다. 10마리 팔면 100원이 남죠. 근데 10마리 1,000원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뭐 1,000원에 11마리 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뭐 맛을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기름도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게 붕어빵. 이게 실물 경제. 그러면 뭐냐면 자 다음 질문 이런 거예요. 실물 경제 없이 자산 경제만 하면 거품으로 빠지기가 쉽다. 근데 반대로 자산 경제 없이 주구장창 실물 경제만 하면 미래가 딱히 없기도 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냐면 붕어빵 장사가 붕어빵 가게를 차려. 그러면 포장마차 하나 차리겠지.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붕어빵을 팔아. 팔 때마다 10원이 남겨. 그 짓을 한 5년 해. 그런 다음에 그 붕어빵 비즈니스를 궤도에 올린 다음에 주식을 발행해서 내가 붕어빵 2호점을 냈거든 투자하라고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붕어빵 2호점, 3호점이 원숭이처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원숭이 빌치를 대놓고 하는 것보다 낫지. 왜냐면 붕어빵을 만들고 있으니까. 붕어빵을 팔면 10원이 남는 건 맞으니까. 붕어빵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아까 예를 들어 원숭이 비즈니스 안 그렇죠. 원숭이가 농사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사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원숭이 비즈니스에 너무 빠졌어.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하는 게 다시 가능할 가능성이 100% 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가지고 또 비트코인 가격이 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재미를 들린 거야 이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테슬라가 일부러 그런 거야. 왜냐면은 지금 이제 테슬라나 저 화성 가는 거나 실물 경제 관점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려질 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자산 경제 쪽에 도지코인 띄웠다 내렸다 비트코인 띄웠다 자기가 이제 돈을 거기서 벌기 위한 것들이 있어. 그 사람 천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돌아오면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대략적으로 한 40살이 될 때까지는 실물 경제에 더 전념해주는. 그런 다음에 40이 넘은 이후에는 자산경제에 관심을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그러니까 40이 될 때까지는 자산경제 신경 아예 끄자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믹스를 했을 때, 꼭 40이 아니어도 되고, 30년도 좋고, 그냥 본인 나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어느,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에는 실물경제의 비율이 뭐 80이든 90이든 뭐 100이든 70이든 간에 좀 높고, 나이가 점점 들면 이게 이렇게 볼륨 조절하듯이 낮춰지는 게 좋다는 거야. 실제로 워렌 버핏조차도 지금 재산의 90%는 60세 이상의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물론 10대 때부터 투자를 했던 건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이 사람도 직장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붕어빵 비즈니스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고 뭐 프로젝트를 하고 이건 뭐죠? 붕어빵 비즈니스. 붕어빵 비즈니스야. 맞죠? 되게 중요한 붕어빵이죠. 최근에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스톡옵션을 발행을 했고 뭐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는 원숭이 비즈니스.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메일에도 그 얘기를 썼는데 우리 회사 주식을 액면가로 발행할 권리를 주고 액면가로 투자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봤죠. 고민이 되잖아. 근데 그것은 대단히 정상이에요. 어쨌든 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뭐 액면가든 뭐 현재가든 그런 거 다 떠나서 고민이 되지. 그거는 정상이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근데 남의 회사 주식은 그냥 과감하게 사자는 거죠. 실체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암호화폐나 뭐 펑펑 사지지.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회사는 상황을 뻔히 알잖아 지금까지. 우리가 그간에 겪었던 일도 알고 앞으로 겪을 일도 예상이 되고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계획이 막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죠. 근데 우리가 남의 회사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방송에서 한 5분 듣고 막 산다고. 인터넷 기사 한두 줄 읽고 막 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실물 경제에 대한 이해와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을 없이 자산 경제에 우리가 투자를 하든 관심을 하게 되면 그렇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젠가 전업 투자자가 될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워렌 버핏처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실물 경제를 겪어봤고 실물 경제에서 일을 해봤고 한다면 사업 계획서만 덜렁 읽고 엄청난 장밋빛 미래를 그리질 않지. 그거대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아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산경제 투자자로 활동을 하든 자산경제 이해할 때 실무경제에 대한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하면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 현존하는 7천 개나 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암호화폐 백서 내용이 사실 다 맞는 말이고 다 좋은 계획인데 그렇게 사실 이 사업 계획서대로 되진 않잖아. 그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아무리 미래기술이라 하는데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도 우리는 지금 겪고 있고, 그건 NFT도 마찬가지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기술도 다 마찬가지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슨 한두 마디 언급,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다가 테슬라 결제를 비트코인에서 받아주겠다는 말 한 번 했다고 해서 막 올라가고,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아기 상어를 트위터에 언급했더니 장난감 주갔던 막 30% 급등을 받고.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실물경제 얘기를 좀 넘어갈게요. 자, 다음. 이런 거예요. 실물경제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드는 건 예시를 들었는데 뭔가를 이렇게 잘하는, 그렇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건데, 내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하려고 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들이 나올 거 아니야.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안 하고도 비혼주의 평생 살아도 불구하고 보는 선택이 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장단건데 되게 힘들 거야. 그리고 되게 불편할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을 탓하게 돼. 내가 결혼 상대자를 잘못 잡았다. 상대방이 이상하다. 이 사람 예민하다, 까칠하다, 성격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그 시기를 한 1년, 2년 겪어요. 근데 그 정도 겪으면 내 친구들 얘기 들어봐도 비슷해. 내 친구의 배우자들도 또 들어보면 그쪽이 더해. 이런 생각을 해? 그럼 한 2년쯤 지나면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이상한가? 자책을 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약간 되게 우울해지고 그래요.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그러다. 근데 한 3년, 4년 지나면 생각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 결혼제도 이게 문제다. 이 결혼제도 이거 잘못된 제도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근데 5년, 6년 지나면 어떤 경제까지 가냐면, 이 생각을 합니다. 결혼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사실 이제 결혼의 모습이 되게 다양해졌어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동거부터 한참 하고 결혼하는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딱 정형화된 포맷이 있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결혼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편리하고 유리한 수단일 뿐이야. 그러니까 비혼주의는 평생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고 저래도 다 그건 선택이잖아, 그치? 근데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혼이 혜택이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코로나 자가격리 2주 동안 있었단 말이야. 나 혼자 있었으면 더 좀 답답한 게 많았고, 그리고 가족이라도 있으니까 모두 저녁 때문에 다 모이니까. 그러니까 좀 혼자 사는 것도 독거노인보다 낫다는 거야.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싸우든 말든 그래도 뭔가 얘기할 사람 집에 있는 게 없는 거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혼자 돈을 모으는 것보다 부부가 같이 모으고 하는 게 더 나아. 하다못해 나라에서도 연말정산 할 때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결혼했고 애가 있는 사람한테 연말정 한번 더 말해주고, 그런 세부적인 혜택 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여튼 좋은 점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버거움을 느낀다는 뜻은 이게 잘못된 거야.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쉬운 방법인 거지. 근데 거기서 어려움을 느낀다는 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거가 버겁다는 뜻이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보다는 오토바이 한 대 빌려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더 편한 거야. 대충 들어도 좋잖아. 걸어가면 언제 가 부산까지. 오토바이 타고 거기서 빨리 가야 돼. 근데 오토바이 끌고 가는데 힘든 거야. 운전하면 허리도 아프고 주기적으로 기름도 넣어야 되고 뭐 오토바이 시동이 안 걸려서 애먹기도 하고 그렇죠? 오토바이가 문제가 아니고 여행이 힘든 거야. 오토바이는 죄가 없어. 걸어가는 것보다 편할 뿐이야. 그 생각에 이르는 시기가 사람마다 다른데 되게 빨리 그 생각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나는 대충 6년 정도 됐을 때 깨달으니까 내가 삶을 사는 게 버겁구나. 그만큼 내가 준비가 안 됐구나. 아직 어른이 안 됐고 이런 생각. 지금 별로 와닿지 않는 표정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네. 이런 생각 들어요. 뭐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지금 뭐 여러분들 가정에 다 속해 있잖아. 사회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스트레스 풀기도 하잖아. 어머니 아버지 막 짜증도 내고 막 집에서 스위트홈 있잖아. 막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그치? 근데 내가 왜 배우자랑 만드는 결혼 생활을 그렇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지금 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 안에서 그런 걸 다 커버해 줄 거야. 쉴드를 쳐줄 거야. 지금 그 안에서 자녀들은 뭐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상황이 된 것 뿐이지. 원래 그런 거, 그러니까 그분들도 결혼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그냥 사시고 생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보다는 결혼이라는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생각을 이루면은 이건 삶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의 문제도 아니야. 내 문제도 아니야. 결혼 제도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여행에 대해서 오토바이 탓하는 게 아니라 난 부산까지 가야 되고 부산까지 가는 여행이 뭐 어려움이 많고 난간이 많고 극복해야 되는 게 많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 도달하면 뭐 상대방 탓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결혼제도라고 하는 좋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완수하고 여행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하기 때문에 그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고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방금 말하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 자 그럼 우리 얘기를 들어.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 건지. 회사 분위기가 아무리 좋다 한들 뭐 아무리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아무리 뭐 서로 싫은 소리 안 하려고 애쓰고 한데 직장생활 힘든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뭐 팀장이 불편하고 동료들과 대화하는 것도 좀 말 안 섞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잘못이 아니야. 부담스럽고 출근이 신나지 않고 하는 건 정상이라고. 근데 똑같은 논리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은 비즈니스를 해야 돼. 왜냐? 1차적으로 돈을 벌어야 될거야.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뭐 핸드폰 요금도 내고 하겠지. 근데 돈이 다가 아니야.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주변에도 돈이 되게 많아. 또 구태훈 씨라고 나하고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 그리고 자기 건물도 있어. 그냥 평생 놀아도 되는 애야. 근데 되게 열심히 막 삼촌 건설회사 가서 막 일도 배우고 그다음에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아파트 관리소장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이쪽 아파트에서는 본인이 동대표야. 찾길 건너 저쪽 아파트에서는 관리소장이야. 지금 고객가 그러니까 관리소장 아무리 되는 게 아니고 시험도 봐야 되거든. 또 주택관리사 뭐 자격증도 따고.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보면 이미 직장생활 안 해도 돈 있어. 맨날 여행 가도 된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를 남기고 보람을 얻고 자신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거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말할 수 있어. 근데 왜 하필 비즈니스냐면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수인데 소신껏 막 노래 불러. 아, 나 노래방 기기 앞에서, 가로케 기기 앞에서 나 100점 나 잘 불렀다. 이게 아니고 내가 프로 가수가 돼서 앨범을 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 주고 사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콘서트를 열었는데 시간 내서 보러 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노래를 잘 부르는 거야. 근데 내가 앨범을 내는데 아무도 안 사고, 내가 콘서트를 열었는데 오는 사람이 없고 이러면 내가 노래 잘못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 내에서 무슨 일을 해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필요한 걸 하고 있는지 그때부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의미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유는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인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리랜서로 비즈니스를 하셔도 되고, 자영업자로 비즈니스 하셔도 되고, 나처럼 회사를 차려서 비즈니스 해도 돼요. 어? 하지만 어떤 회사에 속해서 같이 일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리하고 수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인류가 현재까지 찾아낸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처럼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직장생활 해야 되는 뜻이 아닌 것처럼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생으로 프리랜서를 하거나, 내가 2002년에 여러분들 나이 때 회사를 차려서 했다가 막 그 뒷감당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한테 이득이고 수월하고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쉬운 거라고. 그러면은 팀장과 갈등이 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있고 내가 막 뭐가 좀 내키지 않고 하는 건 다 좋다, 정상인데, 그거를 팀장 탓, 내 탓, 회사 탓으로 스톱하지 말고, 그런 마음은 들어, 인간이니까. 그 다음, 이건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를 온전히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될 거야.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앞으로 결혼 생활 했을 때 버거움을 느낀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어른이 아니구나라든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내가 말하는 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자를 우리는 프로라고 부르는 거고 후자를 안 맞죠. 왜냐면 나는 지금 컴퍼니라고 하는 유용한 수단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오토바이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부산까지 여행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전자는 결혼 생활로 치면 부모 같은 역할이 되는 거고, 후자는 결혼 생활로 치면 자녀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만들어준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 집은 집이 좁아요, 왜 나는 뭐 유학 안 보내줘, 그렇게 얘기하는 과거의 우리들 있잖아요. 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결혼 생활만 놓고 보면, 다시 결혼 생활을 들어보면, 소위 이제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뭐 어린이, 청소년, 난 청년이라는 말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보면 20대, 30대를 청년이라고 부르는데, 나는 어른이는 어른이지 무슨 청년,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어른이야, 여기 다. 법적인 권리가 똑같다고, 지금 법적인 의무도 똑같다고. 근데 왜 청년이라는 말을 자꾸 하냐면은, 예전에는 1988년에는 우리 서울시민 평균 나이가 28세, 27세 이랬는데 지금 40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구구조상 어린 나이가 맞아. 그러니까 이제 40대, 50대들이 이제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애칭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당장에는 좋아 보이지만 본인들이 어른이 될 시기를 자꾸 늦추는 악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거 기억나죠? 이런 거 많이 쓰지? 자,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어린이, 청소년, 청년까지는 이런 말을 많이 써. 이게 의미가 뭐야? 나는 흑수저다 이거야. 내 친구는 은수저, 내 친구의 친구는 금수저. 뭐 이재용 씨 같은 경우는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도 부모 잘 만나가지고 뭐 회사를 차려주잖아. 회사를 차려줘. 그리고 거기서 뭐 가서 한 2년 이러면 상무돼 있고, 실장님 돼 있고. 그럼 이제 그거랑 비교하는 거야. 우리 부모가 나한테 해주는 거에 비해서 내 친구 부모가 해주는 거 더 많아. 은수저. 내 친구의 친구는 해주는 게 더 많아. 공부 되게 더럽게 못하는 사람은 미국에 유학 보내서 뭐 박사 받고 와서 뭐 교수 자리도 알아주고, 뭐 그런 게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도 있지. 그러면 뭐냐면, 본인이 어른이 아닐 때는 내가 이렇게 자꾸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받는 것만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왜 나는 흑수저고 저 친구는 은수저고 나는 억울하고 이런 얘기 해?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봉사활동을 한 달에 2번 어디로 가냐면 고아원에 갔거든요. 고아원에 가면 한 반나절 일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그 고아원에 있는 분이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진짜 부모를 잃어버려서 고아원에 오는 경우도 분명히 많지만 부모가 멀쩡했고 사지 멀쩡한데도 애들을 고아원을 보내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아. 부모가 있다니까 연락도 돼. 그래서 애를 그냥 버린 거야 고아원에. 그래 놓고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진짜 씁쓸한 얘기인데 그 고아들이 20살인가 이렇게 되면 고아원에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자립을 해야 돼. 근데 걔들이 나갈 때 정부에서 돈을 줘. 자립하라고. 한 1,000만 원인가 줘. 그때 부모가 나타나. 기분 진짜 묘하지. 그러면은 고아원 원장은 이거 1,000만 원 노리고 접근한 걸 알아.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 그러면 걔를 데리고 가면 그 1,000만 원에 부모 계좌에 꽂혀. 그럼 걔는 또 방치하니까 또 얘는 묶여두고 또 나가. 이게 악순환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토론하는데 흑수저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부모가 자기를 고아원에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야. 어? 내가 너무 꼰대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이 해주는 데를 얘기할 거리가 아니고 이 흑수저인 것조차도 부모가 나를 흑수저로 키워주기 위해서 드리는 노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적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나 정말 쏟아부어야 되는 게 깜짝 놀죠. 진짜 깜짝 놀죠. 그러면 이제 요즘 이제 어른이 되려다 만 사람들은 이제 나는 왜 흑수저를 키웠냐고 불평불만을 막 하다가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그 애를 흑수저로 키우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나. 이게 얼마나 힘든지 또 지는 알고.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이제 피터팬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어리니까 그 케이스가 아닌데 내 친구들 중에 40대 중반이면 이제 진작에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있어 여러 명.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회사 얘기로 들을게요.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데 내가 프리랜서를 하거나 김영학기부터 회사를 차려서 막중한 책임을 지거나 내가 자영업으로 활동을 하면 이게 유리하다. 하지만 나는 이 초록소프트라고 하는 오토바이? 자동차 정도를 합시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난 여기에 실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본인한테 손해일 수 있다. 본인한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주면 우리한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누가 프로고 누가 아마추어인지는 알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회사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프로고 나는 그냥 여기에 얹혀 있고 여기서 뭔가를 얻어야겠고 받아야겠다는 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자녀 역할을 미치는 게 그러니까 결혼을 울타리 내서 그러니까 부모만 부모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남, 큰언니, 이런 사람들은 부모의 준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막내였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 그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나는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집에서도 그래도 형제들 간의 관계나 조카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제 어른으로서 역할을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딱 두부 묵자르듯이 이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늦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집에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갔는데 이제 첫째들은 이사를 하고 보니까 반지하야. 분위기가 싸해. 반지를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겠지. 부모가 열심히 살았지만 애들은 학교는 보내겠고 일단 지방으로 빠질 수는 없어서 서울에 구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으로는 그런 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철없는 막내는 이게 기생충이야 내 친구는 40평 아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지. 걔는 걔는 어린이야. 근데 형이 이 반지 알아서 지상에 나오는 거 편하다고 그러고 내가 아는 위인도 이런 데 살다가 잘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럼 걔는
어른이. 그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프로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면 무슨 마인드를 갖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게 많은 건 좋은 거야. 예를 들어서 되게 건강한 거라고. 내가 연봉이 뭐 지금 3천, 4천, 5천이야. 이거 부족해. 한 1억 정도 갖고 싶어. 그거 되게 좋은 거야. 그거 진짜 좋은 거야.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 사람이. 야망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내가 1억을 받기 위해서 이 회사에 뭘 줘야 됩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까? 내가 이 정도 기억할 테니까 내가 기억하는 걸 위해서 회사가 나한테 주는 게 없다. 더 달라. 뭐라든지. 내가 회사가 나한테 1억을 주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식당 사장이야. 그래서 요리도 해. 그래서 중국집을 차렸어. 손님들이 안 와. 그 상황에서 왜 안 오시냐고. 내가 생각하기에 맛있는데 왜 안 오냐. 이게 뭐야. 아마추어잖아. 나 딴엔 열심히 짬뽕 끓였는데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왜 안 오냐. 이거 아마추어지. 손님이 많이 오게 만들고 싶으면은 연구를 하고 더 맛있게 만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한 끗 차이죠. 취미로 요리하는 사람, 그게 직업인 사람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손님이 안 오면 손님 탓하면 안 된다. 내가 그냥 객관적인 음식 맛이 없는 거라고. 그러면 손님들이 많은 중국집에 가서 연구를 하든지. 회사에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수준의 대우나 처우나 급여나 이런 게 안 되는 거는 내가 중국집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 온 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거든요. 본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손님들 불평불만 하는 게 아니잖아. 자, 다음.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이 초록색 때는 우리 이제 같이 한다고 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되게 이런 스마트한 친구들인데 요즘에는 뭐 술들 잘 안 마시고 하지만 옛날에 뭐 대학 다닐 때 뭐 맨날 술 마시고 있잖아요. 학교 잘 안 가고. 야, 뭐 학교와 무슨 호프에서 뭐 7시에 모이자 뭐 이 정도 연락을 해. 여기 나 같은 사람은 6시 반부터 자리 맡아야 되니까 7시가 되면 안 나타나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 술집 사장 뭐 20명 예약하고 테이블 5개 빌렸는데 나 혼자 있고 막 친구 한 명 더 와서 뭐 호섭이 같은 둘이 널브러져 있고 얘는 어제 술 마셔가지고 쉽지 않게 나 좀 작게 여기서 코 골고 있고 그러면 이제 호프 주인이 7시 10분 20분 30분인데 막 우리 때문에 테이블 5개를 빼줬는데 뭐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막 내가 전에 너 안 오냐 막 그러는 거지. 그치? 그럼 한 8시 되면 한 반쯤 와. 그러다가 이제 9시 되면 거의 다 와. 그치? 근데 꼭 9시에 오는 인간들이 있어. 미리 좀 오면 고마운데 아니 제 시간에 오거나 좀 늦어도 7시 반쯤 오면 좋겠는데 준비가 싹 되고 분위기 무르익으면 나타나는 애들 있지. 좀 생각나는 친구들 있지 주변에. 그런 거 스마트한 애들 있어. 집 볼일 다 보고 딱 재밌을 때 오는 애들 있다고. 정말 걔들 보면 처신이 아주 그냥 스마트해. 그런데 또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대학 때는 MT 같은 거 많이 갔어요. 우이동에 대성 강청 같은 거. 그러면 뭐 진짜 술 마시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들은 또 MT도 늦게 와. 준비 싹 됐을 때. 그러다가 막 밤새 술 마시다가 한 새벽 4시쯤에 야, 나 내일이 아니고 오늘 뭐 급한 일 있다고. 나 미안하다 먼저 갈게. 그러고 그때 택시 불러서 가. 새벽 4시에. 그러면, 그래, 잘 가라. 막 그래. 그럼 나머지는 뭐, 그때부터 막 마시다 잘 싸움 자고 그러지. 그럼 다음날 막 9시, 10시 되면은 MT 방주인이 빨리 치우라고 막 그런 거야. 그러면 이제 막 완전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 치우는데 막 2시간, 3시간 걸리고 막, 이제 12시가 다 되면은 뭐 아직도 안 뺐냐고 그러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떡밥 하나 그러고. 끝까지 나보다 시작하는 날 나갔던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새벽 4시에 간 걔는 스마트한 사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게 좀 느낌 와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내가 한두 시간 더 어버버 하다가는 독박 쓰겠구나. 내가 너무 일찍 가서는 뻘쭘하게 사람들 연락 돌리고 기다리겠구나. 그런 거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은 똑똑하다. 그런데 다 그냥 제가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컴퍼니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겪을 일이에요. 자 보면 회사가 잘 나가잖아.
어떤 여러 이유로 한계에 봉착하든 소위 좀 속된 말로 망해가는 시점이 있어요. 망해가는 시점. 그럴 때 이 스마트한 사람들은 새벽 4시에 집에 가듯이 여기 좀 더 있다가는 내가 여러모로 뒤집어 쓰겠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그래서 이 스마트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근데 이건 틀린 생각이 아니야. 나라도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아, 여기 좀 더 있다가는 내가 월급을 떼야겠다. 어? 여기 내가 한두 달 어버버 더 있다가는 퇴직금도 못 받겠다. 그래서 회사가 그래도 통강당구가 완전 앵콜하기 전에 빨리 손들어가지고 퇴직금, 월급을 제대로 받고 퇴직금을 빨리 받고 나가야지. 이거 회사 살려보겠다고 한두 달 어버버 하다가는 뭐 몇 달쯤 월급도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스마트한 아마추어. 반면에 미련한 프로들이 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회사가 한계에 봉착했다라는 거는 나도 그 회사의 구성원이잖아. 남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요리사로서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안 와. 이 남의 일이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이 상황에서 내가 손님이 오게끔 만들려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설명을 할 때 이 스마트한 분의 사고방식이 별로 필요 없다는 얘기를 다 단정적으로 하는 거야. 사실 이 얘기 굳이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작년 가을 최근에도 사실 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보니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근데 사실은 이건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또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을까지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월급과 퇴직금은 대표이사의 영순위 책임. 그리고 법적인 처벌이 장난해요. 여러분들 이 회사가 망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급여가 한 달은커녕 뭐 반달치라도 불이행 상태가 있잖아. 형사고발 받습니다. 민사가 아니야. 민사가 아니야. 그래서 회사의 채권에 있어서 뭐 은행 담보고 뭐고 이런 것보다 직원들의 급여가 항상 맨 앞에 있어. 법적 보장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집을 팔든 뭐 와이프가 담보를 해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교도소를 가요. 어디로 가냐면 의왕교도소. 경계사범들이 일로 와. 그래가지고 의왕교도소에는 이제 6개월 장기 코스가 있고 2년 이상 장기 코스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MBA라고 불러요. 의왕 MBA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통성명을 해. 아, 나 의왕 MBA 단기 코스라고 하고, 그러니까 풀타임 MBA라고. 그러면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의왕교도소에 가는 케이스는 딱 두 가지인데 임금 최고였어. 이거 해결 못하면 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배임행령. 배임행령은 내가 장난컨대 중소기업은 진짜 배임행령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배임행령할 돈이 없어. 배임행령은 대기업에서나 가능한 거야. 거기에 배임행령할 돈이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진짜 대표이사가 뭐 돈을 횡령했거나 배임하는 게 아니고 그럼 그건 다 뭐냐면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을 거 아니야. 지분 투자를. 회사가 망하면 주식가치가 빵원이 되잖아. 그때 투자자들이 배임행령으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는 배임행령이 아니더라도 증빙을 못 남겨놨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이렇게 다 배임행령 걸리는 거야.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이걸 해결 못하면 이것 때문에 그 의학교도소에 가고 이것 때문에 가면 금액이 적더라도 형량이 되게 세. 그러니까 법이 그래. 그렇게 또 만든 거고. 배임행령으로 이걸 가면 집행유예가 좀 나왔어.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 내가 집이 있어. 어쨌든. 아파트는 아니고 빌려줘. 그러니까, 내가 여기 가기 싫기 때문에, 그거는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망해가는 회사 내가 몇 달 더 버티다가 이것도 떼일 거라고 생각하고 새벽 4시에 MT에서 집에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스마트하게 생각하는 거는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굳이. 다음 페이지.
반면에 미련한 프로들이 있어.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이런 미련한 토론은 앞에 페이지로 유튜브 링크인데 그거 한 2분 50분 돼. 이거 한번 틀어. 이거를 한번 볼게요. 내가 카톡으로 보냈다 같은데 이게 나와서 링크 볼 때에서 그러니까 ESC키 눌러가지고 하느냐 소리 좀 나고 지금 이게 일본인 것 같아. 중학생 정도 돼 보이고 줄다리기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얘가 넘어가면 지는 거야. 노선. 자, 스톱. 자. 이게 뭐, 또 지루한 동영상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거. 이 줄다리기 시합을 이겼다고 해서 저 소년한테 뭐 대단하게 돌아가진 않았어. 저걸 했다고, 그치? 중요한 건 뭐냐면, 쟤는 성인이 돼서도 다른 영역에서 저런 식으로 했을 거기 때문에, 그게 자기 건강관리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 확률이 높죠. 줄다리 이게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저걸 아까 보면서 생각하실 때 저 소년이 근력적인 면에서 대단한 기여를 한 게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충 봐도 외서잖아. 그 친구가 당긴 힘 자체는 대단한 힘이 아닐 수 있어. 하지만 제가 저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야. 그게 핵심이야, 그게. 그러면은 이제 또 노력 타령이구나 이렇게 싶으실 텐데, 이게 시사점이 뭐냐면, 얘는, 이거 그냥
둘 다 이기야. 이거 이기는 거랑 지는 거랑 나랑 무관해. 나는 적당히 땡기는 신용하다가 안 다치는 선수는 빠질게 라고 생각 안 했지.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회사가 망해봐. 아, 이거 회사가 망하는 거야. 내가 망하는 게 아니야. 어? 나는 그냥 하는 신용하다가 월급 안 떼고 퇴직금 안 떼고 적당히 손 들고 받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게 틀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도 불구하고 한계 부착했을 때 내가 졌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를 하시는 게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과 남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무슨 얘기 아니다. 저런 줄다리기에서 나 집에 빨리 가야지. 야, 뭐 빨리 지고 쉬러 가야지. 뭐 20분 동안 이러고 이게 아니고 걔는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했잖아. 사실은 줄다리기에서 이겼다고 나한테 뭐 대단한 게 있지도 않아. 졌다고 해서 뭐 나한테 피해도 있지 않아. 하지만 그 팀으로서 이건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우리가 직장 생활 때도 회사가 잘 돼. 내 일 아니야. 회사가 잘못돼 내 일 아니야. 그냥 나는 그냥 한 대까지 하고 내가 받을 거 갖고 나간다고 하면 그런 태도가 남는다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를 언젠가 떠나서 다른 데서 일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돼. 그게 위험하다. 자, 다음 페이지. 다음. 이제 몇 페이지 안 나와. 미련한 프로들은 회사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미련한 프로가 많으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아까 그 소년처럼 회사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화되고 더 나아가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최근에 우리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위기가 넘어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 뭐 내가 막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년까지 system 벌었다니까. 지금 사무실도 기하고 사람 뽑을 여력도 되고 지금 우리가 위기만 모면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가 지금 근본적으로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켰잖아요. 미련한 프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한 생각을 못한 게 아니고 일부러 안 한 거라고. 회사 살려고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거 내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야. 회사가 망해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생겨요. 회사가 정말 망해가지고 내가 어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보다는 회사가 존속하는 게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니든 더 좋은 회사를 가든 그게 자기한테도 이득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우리가 사람 2명 뽑는 것 때문에 이력서 많이 받고 있죠. 그럼 읽어보면은 자기 자랑 장난 아니잖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그치 뭐 할 줄 안다는 게 되게 많지. 근데 막상 그거 다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근데 많은 기업들이 구직자들 얘기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뭐 되게 흘려듣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으면 엄청나게 가르침을 합니다. 드라이하게 나는 어디서 일을 했고요. 그 회사가 망해갈 때 내가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 살아나는데 기여했다. 그거를 끝이야. 기업이 원하는 최고의 스토리야. 그러니까 두 가지지. 내가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는데 그 회사가 결국 살아나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는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만 해도 다른 회사도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우리 회사 도움이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진짜 망해가는 회사를 살리는 내가 이렇게 기여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정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있었던 일을 가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때 우리 회사 이런 문제가 있었고 기억하잖아 지금. 그걸 어디 가서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그대로 얘기해주면 장담컨대 뽑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진짜 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회사가 엄청 잘 될 때 나도 거기쯤 발 담궈가지고 그 회사 잘 될 때 나도 그 회사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가는 구글코리아 어떻게 입사해서 그 회사 잘 될 때 나 거기 일하고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인은 말을 길게 하는데 본질은 그러다가 어려운 기미가 있을 때 내가 스마트하게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1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쌓은 스토리가 못 느끼겠지만 엄청난 스토리를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큰 조직에 속해 있다, 또는 이름 있는 조직에 속해 있다, 아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그런 걸 다 알아. 다 알아보자. 예를 들어서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 갔잖아. 넥센 히어로즈에서 주전으로 뛴단 말이야, 내야수로. 이 선수가 히어로즈에서 되게 오래 뛰었지. 근데 이 팀을 무시해서가 아니야. 이 팀 인기 없는 팀이야. LG 트윈스나 두산 베어스에 비해서 인기가 없는 팀이라고. 근데 김하성 선수가 히어로즈 지명 받았을 때, 내가 팀을 잘못 갔다 이런 얘기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할 수 있는 걸 한 거야, 자기가. 그럼 메이저리그에서 충분히 얘를 알아보고 되게 많은 팀에서 오픈을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도 좋고 여기보다 더 작은 애도 좋고 본인이 진짜 능력이 있으면 진짜 알아봐. 그러니까 그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역량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멀쩡한 조직을 앞으로 안 망하게 하는데 내가 무슨 기여를 할 수 있는. 두 번째는 누가 봐도 답 없는 망해가는 조직을 내가 어떻게 살려냈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중의적, 총론적인 얘기지만 이게 능력이다. 이게 능력. 그러니까 대기업 기준으로 보면 누굴 임원을 시키냐면은 어떤 사업부가 있어. 어떤 비즈니스가 있고 근데 누가 봐도 답이 없어. 이건 2년 안에 닫아야 돼. 근데 그 임원을 거의 사업부장을 꽂았을 때 살아날 것 같은 사람을 임원시켜. 이 사업은 거의 한계야, 누가 봐도. 망해가는 사업이라니까, 망해가는. 근데 그 사람한테 권한을 주면 살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록소프트에서 지금 쌓고 있는 것들이 본인을 못 느끼겠지만 밖에 나가서 그대로 읊어주면 나도 모르게 대기업으로 치면 임원을 시켜도 되는, 그게 되는 거예요. 다음. 여러분들의 그건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고, 근데 내가 이제 나도 직장생활을 10년 이상 해봤고 사회생활 한 25년째 하고 있는데, 20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직을 하고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직을 하고 더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더라고. 현재 조직이 본인이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때, 현재 조직이 자신의 역량을 담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아요. 이때가 최선이에요. 이때가. 그러니까 KBO를 평정하고 해외 진출, 이 사람들 뭐야? 류현진, 오승환, 이대호, 강정호, 이승엽까지 해가지고 뭐야 이 사람들? KBO에서 2군에서 빌빌리는 사람 아니지. 평정한 사람들이라고, KBO.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가 이 사람들이 뛰기에는 그릇이 너무 작았단 말이야. 그렇게 됐을 때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회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회사는 여러분들의 역량이 계속해서 커질 거고, 그렇게 되도록 여러 가지 투자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커지는 역량을 담을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우리는 또 우리대로 노력을 하는 거야. 회사의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거 뭐냐면 회사가 성장을 해야 돼.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팀장 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고, 임원 자리를 만들 수 있고, 사업의 단위를 키울 수 있고,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장하고 회사는 회사대로 그릇을 키우고, 근데 회사가 그릇이 커지는 속도보다 개개인이 성장하는 속도 더 빠르면 여기는 너무 작은 그릇이니까 더 큰 세계로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게 본인한테 정말 좋은데, 여기 지금 지는 줄다리기니까 스마트하게 새벽 4시에 이거 지치닥거리 하기 전에 다음에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간다라는 거는 별로 스마트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습관이 몸에 배면 다음 회사도 그렇게 하겠지. 본인이 자영업을 할 때도 그렇게 하겠지. 본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도 그렇게 하겠지. 본인이 회사를 찰 때도 그렇게 하겠지. 마지막.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직장생활 생각보다 천년만년 못한다. 여러 가지. 근데 우리 수명은 장난 아니게 했구나. 100세 넘잖아, 지금 중간생. 직장생활 90세까지 못해.
90살짜리 직원을 고용해주는 회사가 어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동안 프로로서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하면 성장을 쫙 한다고 그 사람은 줄다리기 질 때마다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어떻게든 아까 그 소년처럼 이겨보려 애쓰고 이런 근성이 나면 자동차처럼 전진기어를 넘어갈 거거든요. 그리고 밟으면 뭐 장애물 있을지언정 가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안 먹으면 중립기어만 중립기어. 직장생활 20년에도 제자리니까 제자리에 있으면 다행인데 후진기어를 넣어버리면 뒤로 가버리니까 뒤로. 전진기어를 제대로 넣고 직장생활을 한 다음에 퇴직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축복이 있어. 죽을 날까지 파고다 보면서 기다리지 않고 자기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나 같은 기업가가 되든 자영업자를 하시든 프리랜서로 뛰든 간에 자신이 원하는 시점까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내가 삼성을 나올 때 준비가 꽤 된 줄 알았거든요. 버거워 지금 만만치 않아. 그러니까 나는 직장생활 10년 내내 이런 생각으로 다녔어. 이런 생각으로 다녔다고. 그리고 나딴에 준비를 꽤 했다고 생각하고 나와도 더 허덕허덕해 지금. 허덕허덕하고. 근데 직장생활 10년 20년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다니잖아. 운 좋게 정년까지 다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할게. 내가 2006년에 LS건설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회사가 정년이 60세였나? 본사에서 일하고 있어. 50대가 한 명밖에 없어. 부사장. 50대가 없어 회사에. 그리고 40대도 거의 없어. 뭐 임원 몇 명. 무슨 얘기냐면 대개 회사들은 법적으로는 정년이 60인 어쩌니 하지만 되게 많이 도태시켜. 그러면 그 직장생활 하는 동안에 이런 마인드가 아닌 상태에서 40대 중반 후반 뭐 50세에 밀려나잖아?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비참해 된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뭐 치킨집 차리시게 되는데 치킨집도 적당히 해가지고는 생존이 안 돼. 잠깐 알잖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면, 오늘 얘기가 좀 원숭이 비즈니스부터 여기까지 했는데, 핵심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쨌든, 실물경제에서 선수로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는 유용한 수단이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신수영 연구가 뉴욕 여행 다닐 때 자동차 렌트했잖아. 기타 가서 뒤에 열어서 폭발할 거라고. 그런 거야. 중고 자동차도 되겠다. 그리고 불러는 가는 거야, 불러. 지금 자동차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자동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왜 에어컨도 안 나오고 이거 에어컨 틀었더니 속도가 줄고 뭐 승차감도 별로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유럽, 미국 여행 실컷 3개월 해놓고는 한다는 소리가 자동차 얘기밖에 없다고. 근데 여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동차 얘기만 하지 않지.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 여행에 도움이 돼서 뭔가 됐든 다음에 더 여행을 재밌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는 사실 많은 일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근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고비를 넘겼고 제가 이번 달 코인마켓스코어 계약하려는 직전에 사실 와이프를 설득해서 집을 담보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담보 잡으면 4억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까지, 그래봐야 뭐 내년 초까지인데, 그러면 이제 일단 자금 문제 일단 풀고,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려던 찰나에 푸마가 이상이 난 별 기대 안 했거든. 그냥 떠보려고 그래서 보는 줄 알고 난 진짜 기대 안 했어. 진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또 그렇게 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죽으려고 하면 사용을 죽는 거죠. 난 진짜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하느님이 나 그래서 1년에 성경 2번만 다녔어. 크리스마스 이브하고 이제 부활절 개랑 얻어보는 거 제 이제 이제 빼기 고만 쳐도 되겠다. 이제 푸마가 이상을 딱 보내준 거예요. 재밌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되게 좀 값진 경험을 한 거예요. 값진 경험. 그간에.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마트하게 계산할 수 있었지만 미련하게 아까 그 동영상의 그 소년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줬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명이 얘도 전부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겨낸 거죠. 그래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그 급여 인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시키게 하려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미련한 프로로서 회사가 잘 되고 위기를 극복할 때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고맙게 생각해서 해줄 수 있는 걸 해주고 싶은 거야.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눈에 알죠? 그러니까 막 일을 더 시키려고 급여를 올리고 무슨 회사를 더 길게 다니게 만들려고 학교를 이런 게 아니고 반대라고. 여러분들 회사에 충분한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거 분명하잖아. 어떻게 나 혼자만의 노력이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고맙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에 기여를 했으니까. 나는 회사 재정적으로 감당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회사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그런 마인드로 해서 또 회사에 기여를 많이 해주고 회사가 더 잘 되는 데 기여를 해주면 우리는 또 얼마든지 우리 회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련하게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라 하는 건 법인을 말이야. 법인도 마찬가지로 미련하게 그냥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의향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얘기가 오늘 엄청 많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좀 각자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도 이 회사를 앞으로 9년 다니고 이제 떠날 건데 영원히 날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몇 년일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한데 그 시간이 헛되면 안 되잖아요. 다들. 우리 기팀장 나가서 또 이렇게 펜시 쪽으로 있잖아, 그 본인이 더 나보다 사업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어.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진짜 나보다 더 열심히 기업가를 더 클 사람 다 타고 그렇잖아. 그거는 무궁무진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하실 때 지금 우리가 같이 이 줄다리기를 한 이 하루하루가 엄청난 밑바탕이 되고 우리가 고생하면 고생한 대로 또 잘 되는 건 잘 되는 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가 작년 하반기에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지는 상황이 됐었던 그 상황은 내가 되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큰 책임감을 갖고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되는 일은 아니야 사실. 급여가 지연되고 이런 것들은 그래도 되는 일은 아니라고.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나를 신뢰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이렇게 물에 빠져가지고 뽀뽀하는 직전까지 있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됐지. 자, 그럼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과거에 오라는 그만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다 같이 또 합심해서 극복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만하고 그럼 그만하고 우리가 미리미리 그런 또 어려운 상황이 안 되게끔 우리 이제 포피에서도 이제 어떤 결과를 내서 내년 초에 AI 엑스포도 가고 우리 서비스도 시작도 좀 해보고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고 디스토퍼가 터지고 이런 패턴을 가지 말고 미리 좀 상황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연말까지 쓸 돈을 벌었다의 의미가 그 의미야. 이제는 자금적으로 회사가 문제가 터지면 수습하고 터지면 수습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미리 투자하고 미리 조성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드디어 만든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우리 회사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요. 진짜 안 믿기시죠? 엄청나게 높고 우리가 내년 연말까지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그러니까 내년 연말까지는 우리는 실물 경제로서 기반을 확실하게 갖겠다는 거고, 내후년부터는 자산 경제를 할 거야. 우리 회사. 그래서 지금은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허접한데 뭐 100억 투자받고 그런 애들 많거든? 지금 내가 아는 어떤 업체는 그 인공지능 쪽으로 시리즈 B까지 투자를 받았어. 지금 누적 투자액이 한 400억대. 걔네 인공지능 쪽에 특급 하나도 없어. 겉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 있는 것처럼 떠밀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그 대표가 어디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자기들이 지금 특허출원 세 번째 거절당한 명세서를 나한테 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읽어보니까 이건 답이 없더라고. 이거는 특허가 안 나오니까 버리고 다시 쓰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 아니야. 우리보다 실물경제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자산경제를 막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소위 스타트업들이 진짜 많아. 그러면 이제 그런 회사들은 내가 뭐 옛날에 금리 인상 막 얘기했지만 올해 하반기 내년에 이제 쓰나미처럼 다 교통정리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후년에 우리는 실물경제 붕어빵은 세계 최고인 거지. 붕어빵 기깔나게 맛있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내후년에 좀 투자도 확 바꾸고 막 이런 이제 1988년에 지은 이런 건물 말고 막 좀 저 역삼동에 뭐 좋은 거 있다고 들어보죠. 좀 좋은 빌딩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그런 해가지고 막 좀 그런 데 좀 가고 할 수 있다고. 내후년에. 그럼 재밌잖아. 여러분들 훗날 당신 모여보면 나 사무실도 없어가지고 디텍티브에 얹혀있던 그 회사 창업원 멤버인데 내가 그 회사가 이렇게 쭉 되는데 기여했다. 임원으로 오셔. 이런 거. 우리 기술기 팀장에 디텍티브도 있을 때부터 있었잖아.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에 얹혀있었잖아. 손님들 오면은 막 베트남 쌀국수 메뉴가 붙여있고 인공지능 회사라는 우리 그때 그렇게 시작한 거야. 아니 이 사람은 회사 없을 때 들었어. 정 팀장은. 그래가지고 맞잖아. 내가 우리 회사 입사하라고 그랬는데 물어보더라고. 어떻게 출근하면 되냐. 아직 그런 건 없다고 그랬잖아요. 회사 하자. 아니 여기는 회사 없을 때 입사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사무실 없을 때 입사한 사람들이 많고 그렇지?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자체로서 충분한 보상 가격금 내가 하기도 하겠지만 그 경험을 했다라는 거는 감히 무슨 MIT, 스탠포드, 나브레인 나오고 뭐 와튼스쿨 나와서 케이스 스터디 하는 그런 사람들이 떨을 수 없는 일이에요. 끝나는 거야. 그 MBA 와튼스쿨 나오는 맞춰가지고 막 케이스 스터디 떨고 있을 때 나는 그런 거 했었고 그 한국판 있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 딱 입 다문다고. 그걸로 엄청나는 거죠. 여튼 역전해서 감사하고 오늘은 점심을 좀 1시간까지 좀 점심시간 늦었으니까 자 여기까지 합시다. 청소하지 마세요. 자.